They're drones! 뒤에 보시는 이 기체가 시험 비행까지 모두 완료한 실제 비행 기체입니다. 유무인 복합 체계여서 군에서 이제 요구하는 원피형의 발사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육군에서 사용하시는 박격포나 이런 것보다는 정밀도가 좀 좋고요. 우리가 이제 로얄 윙맨이라고 하는데 KF-11 한 대가 저런 로얄 윙맨 한 뭐 4대나 이렇게 같이 편대 비행을 하면서 앞에 나가서 공격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실제 우리나라에 이 정도 크기의 무인기를 운영을 하는 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이가 이번에 그 드론쇼 코리아에도 부스를 좀 크게 마련했는데 카이가 고정익, 회전익을 지금 주로 하고 있는데 실은 20년 전에 무인기도 만들었어요. 군단 무인기라고 해서 20년 전에 만들어서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후속으로 여기 차기 군단 무인기라고 국가인 주관에 만들어서 곧 전력화될 거고 그것도 한 3분의 1 사이즈고 실제 크기는 17m 정도 됩니다. 이 날개 사이즈가. 또 옆에 보이는 건 이제 차기 4단 무인기를 저희가 자체 연구 개발한 그런 겁니다. 요거는 이제 수직이 착륙, 4단에서 운영하기 편리하게 수직이 착륙 이런 형태로 3분의 1 축소기를 만들어서 실제로 비행 시험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급이랑 군단급의 차이가 큰 차이가 수직으로 있는 저기 회전이 프로펠러? 요거는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약간 한 1km 정도 활주로가 필요하고 요거는 야지에서 이착륙이 가능한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이런 공간만 있어도 이착륙이 가능한 사이즈가 크고 작고 하니까 이 정찰하는 반경은 조금 더 이 군단 무인기가 넓습니다. 군단 무인기는 한 번 뜨면 12시간 정도까지도 비행이 가능하고 사단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5시간 비행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12시간, 5시간 하면은 조금 개념이 잘 안 잡히긴 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쨌든 다 전시를 상정하니까 요 하나가 떠서 얼만큼 비행해서 타단 작전 지역을 정찰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 봤을 때 타단 정면을 충분히 한 대로도 커버할 수 있는 여기 한 3km 정도 튼다고 하면은 3km 상공에서 타단 작전 지역을 다 정찰할 수 있어야 되고 요거는 6km 정도 상공에서 군단 전투 지역 타단 전투 지역보다 군단이 한 2~3배 넓거든요. 그걸 정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6km 높이에 있다 그러면은 진짜 그 통신 반경이 엄청 넓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안테나에서 안테나 항공기 기체가 보이는 이걸 가시선이라고 하는데 200km까지도 가능하죠. 그다음에 위성 안테나를 이용하면은 500km까지도 데이터 통신할 수가 있습니다. 500km면은 거의 뭐 한반도 전역이 커버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실제로 비행할 때 저희가 이제 포천에서 비행을 하는데 포천에서 동해안까지 갔다 이렇게 비행도 오고 그 자료를 다 봤습니다. 저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실 드론 기술하면은 같이 얘기가 붙는 게 AI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컨트롤 해주지 않더라도 방해물 같은 거를 혼자서 이렇게 확인하고 차기 군단 무인기나 사단 무인기는 다 자동 비행입니다. 사실 고도를 3km 뜨고 저 고도가 6km지 않습니까? 사실 그 위에는 방해물이 별로 없거든요. 그 대신에 뭐를 하냐면은 우리가 지상 통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요 범위 내에서 비행을 하려면 좌표를 4군데 찍어주면은 계속 돌면서 자기가 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륙 지역을 어딜 찍어주면 자기가 알아서 거기가 딱 착륙하니까 우리가 이제 조종을 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다 마우스 갖고 합니다. 이건 이제 활주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활주로 착륙 방향만 정해주면 됩니다. 바람 방향에 따라서 만약에 활주로 헤딩을 공사로 착륙해라 220도 방향을 착륙 저기만 정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착륙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디시전을 해주죠. 그렇군요. 저 뒤에 보면은 중고도 무인 항공기라고 하는 되게 큰 위용을 자랑하는 항공기가 있습니다. 일단 중고도 무인기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비행기는 중고도의 고도에서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타고 다니는 국내선 여객기 같은 고도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중고도 무인기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중고도 무인기가 그 정도의 고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추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는 이 기체가 시험 비행까지 모두 완료한 실제 비행 기체입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됩니까? 저희는 KUS-FS라고 부르는데요. 정찰형 군사용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전자광학 장비인 EOIR 그리고 합성 개구 레이더인 SA 장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EOIR 같은 경우는 110km 멀리 떨어진 물체까지 영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고해상도를 자랑합니다. 이거를 조금 주목해서 볼 때 어느 부분을 조금 중고도 무인기를 보실 때는 일단은 임무 장비 EOIR 그리고 SA 장비가 어느 정도의 고성능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장기 채공을 하면서
하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KUS, FS는 24시간 체류하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또 복수기 운행을 통해서 24시간 전에 두 번째 비행기가 임무 지역에 도달해서 임무 스위치를 하면서 계속해서 연속적인 임무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옆에서 저 카이에서 비슷한 거 보고 왔는데 거기는 12시간밖에 못 떠 있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군단급은 그렇습니다. 거기도 이제 정확하게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아마 보고 오셨던 그 군단은 기존에 개발된 지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래서 일반에 공개된 성능보다는 훨씬 나은 성능으로 개량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중고도 무인기도 마찬가지로 개발된 지는 오래됐지만 지금 최근 고객의 소요에 맞춰서 계속해서 개발 발전하고 있어서 지금 예전의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군단은 말 그대로서 군단 레벨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저희 중고도는 전략급 자산이어서 뭐 꼭 군단 혹은 뭐 사단에서 사용한다라기보다는 정부 국방부 전략 자산으로서 운용이 되는 거여서요. 조금 종류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캡이라고 하는데 2016년 이전에 자체 투자를 해서 연구개발한 모형입니다. 멈티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유무인 복합. 고정익 항공기가 옆에 저런 무인기를 같이 운용하는 이런 개념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은 소수의 비행 인력만 있어도 편대 같은 게 구성이 가능해지네요. 실제로 조종하는 조종사가 옆에 몇 대를 같이 조종을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저걸 앞에 보내서 정찰도 하고 필요하면은 공격도 하고, 내 앞에 한 30km 만약 앞에다 보냈다면 30km 앞에 있는 적에서 보는 적을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KF-21이랑 이렇게 우리가 이제 로얄 윙맨이라고도 하는데, KF-21 한 대가 저런 로얄 윙맨 한 뭐 4대나 이렇게 같이 편대 비행을 하면서 앞에 나가서 공격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목적으로 현재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3년에 유인기 사업을 시작으로 KLA 100의 2인승 경량 항공기를 통해서 개발이랑 양산까지 완료한 항공 전문 기업입니다. 유인기 회사인 거죠? 네, 유인기를 통해서 이제 무인기를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이게 되게 인상적인데요. 현재 이 발사관에 장착이 되는 무인기가 있는데요. 목적은 이제 감시 정찰용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발사관에 장착이 될 때 날개가 접힌 상태로 저 안에 들어가서 장착이 되고, 발사가 될 때 먼저 날개가 펴지고 어느 정도 일정 속도로 도달을 했을 때 날개가 저절로 펴지면서 비행을 하는 역할을 하는, 여기 다음에 보시면은 2단계 모델이 있습니다. 저 모델은 이제 지상에서 발사하는 운용 개념이지만, 이것은 유인 헬기의 암스테이션 쪽에 파일런을 설치해서 그 안에 있는 발사관을 통해 가지고 발사가 되는 공중 발사 형식으로 되어 있는 발사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무줄로 당겨 가지고 하는 번지 런처형으로 해서 이거는 이미 비행은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날개가 일단 먼저 접힌 상태에서 발사관에서 나올 때 휘어져서 비행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으며, 현재 이 앞에다가 이제 뭐 폭탄이나 교란하는 신호의 뭐 센서나 여러 가지 항전 장비들을 넣어서 각종 군이나 이런 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운전하는 헬기 이런 걸 태운다고 해서 약간 유무인 복합. 맞습니다. 유무인 복합 체계여서 군에서 이제 요구하는 멈티형의 발사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여기다가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진 않았지만, 군에서 이제 요구하는 그런 RFP가 나오게 된다면은 저희는 그에 맞춰서 이거를 개발을 할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무인기는 이제 저희가 오늘 최초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공동으로 주관하고 총괄 개발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 해양 임무 수직 이착륙 무인기입니다. 함상에서 수직 이착륙을 수행을 하고, 웬만한 무인기들보다 최고 속력이 180km/h로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지금 R&D 성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이 정도 크기의 무인기를 운영을 하는 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직 이착륙기이기 때문에 상륙함이라든지 아니면 구축함 이런 데 실어서도. 맞습니다. 저희의 운용 계획은 직접적으로 함상이 있으면은 그 속도에 맞춰서 착륙을 하거나 이륙을 할 수 있게 설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게 해양 환경에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는 기존 육상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거친 환경으로 할 수 있고, 거친 환경 내에서 오랫동안 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해양 환경 임무 외에도 군이나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질문을 받아왔는데 LIG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이게 이름이 아수라가 그러더라고요. 네, 아수라입니다. 소형 정찰 타격 복합형 드론인데요. 정찰도 가능하고 타격도 가능한 복합형 드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육군에서 좀 관심이 좀 많습니다. 이 앞에 있는 모터가 이착륙을 할 때는 상방향을 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고도에 올라가게 되면 앞에 있는 모터가 틸팅이 되면서 고정익으로 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모터는 정지를 하고요. 그 상황이 되면 또 그렇게 비행을 하다가 착륙을 할 때는 다시
앞에 있는 모터가 상방향으로 바뀌면서 수직으로 착륙할 수 있게끔 하는 틸트로터형 드론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얘가 고정익형으로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일반 멀티콥터 드론보다는 훨씬 더 속도가 빠릅니다. 임무 지역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이나 그 안에서 빠르게 적을 찾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드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에 있는 EOIR LRF라는 이 센서를 가지고 정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 LRF를 이용해서 2D로만 들어오는 정보에 거리 정보를 더함으로써 해당하는 물체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을 했습니다. 이 센서가 국내에서 이제 개발을 한 센서인데 가성비가 괜찮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탐지하는 기준으로 EO는 1km, 그리고 IR은 500m, 그리고 LRF는 1km 이상을 거리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정찰을 하는데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찰이랑 타격을 같이 한다는 그 복합형 드론이라는 게 되게 독특하고 신기한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린 이 EOIR 센서를 가지고 적 지역을 정찰을 하다가 타격할 표적이 식별이 되게 되면 EO나 IR 센서를 통해서 표적물을 포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포착된 표적물을 추적을 계속 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3단계 안전장치인 신관에 대한 정보들이 다 해제가 되면 최종 타격 명령을 내려서 동체 안쪽에 탄두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표적물까지 다이브로 해서 타격 드론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 근데 문득 이렇게 비싸게 만든 드론을 갖다가 타격 용도로 변경을 하게 되면 조금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일반 육군에서 사용하시는 박격포나 이런 것보다는 정밀도가 좀 좋고요. 물론 화력은 이제 제대로 맞으면 박격포가 더 좋을 수 있긴 하지만 정밀도 측면에서 더 좋고, 또 하나는 전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평시에는 주로 정찰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가 뭐 대테러 작전이나 간첩이 넘어온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얘를 이용해서 야간에도 IR 센서를 가지고 센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활용을 하면서 수사시에만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드론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관이라고 합니다. 메타버스에 가면은 장비를 착용을 하면 실제로 내가 정비하는 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대로 따라서 훈련할 수 있는, 이동하는 게 본인 실제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장비를 떼다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맞고, 그게 잘못 뛰면 이제 에러가 뜨고 다시 에러가고, 조종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종훈련 장비도 자기가 직접 다 이렇게 조종 장비를 켜고 실제로 조종하는 이런 걸 그대로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가상 환경을 저희가 꾸려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방 예산하면은 뭐 군비, 그러니까 훈련 정비하고 이런 데 써야 되는 비용도 많은데 이런 거를 절감하는데 좀 크게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실제로 보면은 옛날에 그런 훈련 장비를 만들려면 상당히 컸어요.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컴퓨터가 들어있고 하다 보니까 항운항습이 필요하다 해서 상당히 높은데, 항운항습 하려면 유지비가 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건 유지비가 별로 안 듭니다. 조그만 공간만 있어도 다 할 수 있거든요. 비용도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유지비도 많이 안 들고 해갖고 앞으로 향후 추세는 아마 이런 장비로 전체가 가지 않을까. 저희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 인터랙티브는 메타버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컨텐츠 개발 기획을 주로 하고 있고요. 진행하고 있는 컨텐츠는 안티드론 컨텐츠로 해서 저희 드론이 이제 불법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 벨밍을 통하여 가지고 가상현실 속에서 훈련할 수 있게끔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는 이제 혼자 이제 솔로 플레이로 해가지고 이제 재미 훈련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추후에 이제 같이 메타버스와 접목해가지고 여러 명이서 한 공간에서 재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더 추가적인 개발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밍이라는 것은 주파수로 보통 이제 조정을 하는데, 그 주파수를 완전히 차단시키기 위해서 더 강한 주파수를 발사시켜서 조종기와 드론 간의 신호를 끊고 강제로 착륙시키는 것을 주로 재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UI를 통해서 어떤 대역폭을 쓰고 있는지, 남은 드론, 현재 진행되는 시간 같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GNSS는 뭔가요? 현재 주파수는 이제 많이들 쓰고 있는데, 드론에서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이 크가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ISM이라는 거 GNSS 주파수 대역,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제명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특별한 점은 이제 저희가 훈련 상황이 어떤 경우가 있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교관이 직접 여기 우측선에 있는 시나리오 2를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2를 통해서 드론이 몇 대가 올 건지, 어느 타이밍에 어떤 속도로, 어떤 대역으로, 어느 타겟을 해가지고 오는지를 미리 설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데이터 파일에 저장하면은 훈련자가 훈련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훈련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청와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뜻이 있는 거죠? 뜻이라니요? 그 큰일 날 얘기를 하시고. 청와대는 이제 뒤편에 있고요.
자격증 어떻게? 저가 다 터졌습니다. 저가 다 터졌어. 희망사항을 반영하신 것 같은 느낌이 아니, 조금 드는데 보시는 분들이 어디 테스트 해볼 만한 곳이 있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납품된 컨텐츠입니다. 드론 교육 훈련센터에서 네,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네, 저희가 알고 있고요. 예약하셔가지고 네, 체험하실 수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드론이나 로봇을 운영하는 나라들이 많지는 않아요. 중국은 워낙 모방의 천재들이기 때문에 가져다가 이제 만들어내는데 우리 육군이 싸우는 방법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